그래서 어쨌든 한 문제당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5분 동안 검토 시간이 있다. 그 검토 시간을 놓치게 되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아무리 번역 잘하시는 분도 감점이 수르륵 많이 발생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많은 양인데 그거를 제가 15분 안에 풀어야 할까요? 그걸 지금 눈으로 보여드리면요. 잠시만요. 요거를 그리기를 해제하고 그리기 해제해야 된대. 해제하고 한번 한 문제 긁어보실게요. 보시면 970개 단어, 192개의 단어예요. 192개 단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예, 독해하는 문장, 그 번역하는 문장, 우리 HSK 풀 때, 뭐 장문이나 그 주관식 문장 할 때 나오는 분량이 한 500자에서 600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평소에 보지 않는 용어일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친절한 이 선생입니다. 이런 뉴스야 뭐 우리 평소에 뉴스 다 보시잖아요. 뉴스는 저는 단어 애지간하면 안 드려요. 왜냐하면 뉴스는 상식이니까 번역사를 하려는 사람은 경제든 정치든 국제정세든 뉴스를 종종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를 뭐가 쓰이는지를 알아야 내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 비문학에서 이런 거 뭐 경제라든지 국제 정치라든지 관련된 거 나올 때는 인명 아니고서는俄罗斯이렇게 러시아 이런 너무나 흔한 고유명사 이런 것들 안 줍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뭐 이 사람은 내가 평생에 한 번도 입에 이렇게 발언을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싶은 정말 낯선 고유명사들 있잖아요. 그런 고유명사들은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단어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어로스 같은 건 안 올려드리고요. 보시게 되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분량은 비슷해요. 분량은 205개. 제가 번역사 낼 때는 많아도 300개예요. 많아도 300개의 글자 안에서 가급적이면 출제를 하고요. 어떨 때는 300개 좀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나 그 전해 그리고 그 상황을 좀 봐서 작년에 너무 지원하신 분들이 좀 그 많이 떨어졌다. 그럼 제가 글자를 200개 정도로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총 1년에 합격률은 다른 과는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자격증을 따셔도 여기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자격증을 따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번역사로 활동하실 수 있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제가 정말 꼼꼼하게 그런 자격증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번역의 세계에서는요. 예. 근데 제가 꼼꼼하게 보고 점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격증을 따셨으면 내가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자신하셔도 좋아요. 예. 같은 필드에 있는 번역사가 인정을 해줬구나라고 자신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정말 학교 졸업하니까 자격증 하나는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채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합격률이 지원하실 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10%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지원하시면 2명, 많아도 1명, 그러니까 1명, 많아도 2명 막 이래요.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쉽게 번역이 50분 안에 다른 번역사가 보기에 이분 번역해도 되겠는데 라고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좀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아깝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졸업하시고도 사실 그 이제 지원 자격이 이미 다 되신 거잖아요. 필수 과목도 다 들었고 평점 평균도 3.5점 되시는 상황인 거니까 졸업하시고도 다시 시험 신청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경우에는 작년에 봤던 제가 기출문제에서 한 문제 내니까 조금 익숙한 문제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꼭 작년 건 아니라 재작년 거나 이런 거에서 내기도 하지만요. 두 번째 비문학 문제 같은 경우 보면 펑취용이라든지 멍멍동동, 쉰쉰, 贝勒黑货, 같은 경우에는 평소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해드려요. 이런 이 멍멍동동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저도 발음이 헷갈릴 만한 예, 멍멍동동이죠. 예, 멍멍동동, 머루 하면은 이렇게 뭔가 어리버리하게 어리벙벙해지는 상태를 얘기하죠. 이런 거 딱 봐도 이거는 사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싶은 표현들은 제가 달아드려요.
특히 문학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런데 문학은 그래도 해석이 더 쉬워요. 비문학보다는 이 스토리 중심이어서요.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한국 분들은 거의 다 맞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래동화에서 땄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는 좀 어려워도 전래동화여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이 한국어를 번역하려고 하는 중국어를 한국어를 번역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정도의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화 고사는 알아야 된다 싶어서 냈고요. 그래서 단어를 들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려울 만한 단어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망서. 이 망서 몰지를 이야기를 유추하시면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것도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지미의 띠샤디에라는 동화예요. 동화인데 너무 쉬워요. 이 동화는 쉽습니다. 쉬워서 그냥 보시면 번역을 술술 하실 수 있는데 트릭이 그래도 좀 하나 있겠죠.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제가 쉬운 걸 드릴 때는 쭉 읽어보시고 이 문체를 어떤 식으로 통일해야 될지를 문학에서는 많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은 작품이잖아요. 문학 작품. 그래서 그 서정성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서 쭉 같은 문체를 사용해서 번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오늘은 진짜 아무도 안 오실 건가 봐요.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비문학인데요. 다음에 주어지는 문장을 잘 읽고 문장의 성격에 맞는 문체를 사용하여 번역하세요. 한국어 맞춤법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 부호 등은 모두 감점합니다. 네, 오타가 있네요. 네, 감점해야겠네. 네, 자, 모두 감점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죠? 조금만 키울게요. 조금 키우고 펜 사용할 수 있게 이왕이면 이렇게 첨단 기술을 주겠다는데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요거 말고 아까 이거였나요? 이것도 아닌데 그 문제는 제가 이거 펜이 어떤 식으로 해야 나오는지 그냥 갖다 대면 나오네요. 네. 오케이, 그럼 읽겠습니다. 俄罗斯央行 자, 俄罗斯 하면은 러시아죠. 러시아央行 已将利率降至战前水平. 자, 우리 마이크가 자꾸 울려서 네, 조금 떨어뜨려 놓을게요. 俄罗斯央行已将利率降至战前水平. 네. 앞에 뭐 주저리주저리 설명이야 좀 울려서 녹음돼도 되더라도 본문은 정확하게 들어가야겠죠. 러시아의央行 하면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이미 짱 하면 이때의 짱은 우리가 짱 하면은 그 장차 앞으로 뭐뭐 하다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때의 짱은 바의 의미예요. 바의 의미예요. 바. 그리고 그래서 짱 리류 하면은 이윤이죠. 이윤을 降至 떨어뜨린다. 그래서 우리 마즈주의의 특징은 뭐죠? 마즈주의의 특징은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내고요. 그 목적어 이윤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짱이라는 동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상황, 처치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때 목적어를 앞으로 빼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降利率 그 이윤을 降至 떨어뜨립니다. 어디까지? 战前水平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준까지 떨어뜨린대. 그래요? 네. 그래도 되나?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지금 그거니까 저기 그 몇 달 된 뉴스예요. 이게 지금 우리 방학에 그 2022년도 1학기에 번역사 자격증 시험 보셨던 분들이 풀었던 문제니까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의 결정에 의해서 난 결과는 어떠했는지 궁금하시면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결정한 지는 이미 몇 달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称尽管西方正对战争实施了全面制裁。
그래서 비록 그 서유럽이죠. 시방 하면은 이거 요것도 많이 틀리셔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냥 서방이라고 쓰신 분도 계셨어요. 서방이라고 쓰신 분도 계셨는데 번역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러면 좀 어색합니다. 서방만 쓰시면 안 되고요. 서방 세계에서 아니면 그 서방 국가들이 국가나 세계 같은 표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서방 왜냐하면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륙을 놓고 볼 때 예전에 그 동쪽이잖아요. 동서로 나눌 수 있는데 유럽 대륙에서 동쪽이기 때문에 그 시방하고 대비되는 동방 쪽이에요. 그래서 그 동쪽에 있는 동유럽보다도 더 동쪽에 있는 국가인 러시아고요. 시방 하면 거기에 대비되는 서쪽에 있는 나라들,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국가나 세계를 붙여서 번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방 국가에서 그 针对战争 전쟁을 겨냥해서 实施了全面制裁 아주 전면적인 제재를 가한다 해도 통장 하면 뭐죠? 통화팽창이잖아요. 통화팽창 인플레이션이죠. 이거 통화팽창이라고는 우리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뉴스에서는 그 신문에서는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 쓰는 경우 많은 것 같고 통화 팽창이라고 쓰셔도 돼요. 예, 그래도 그 감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和 经济 活动 그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의 그发展 好与 预期 그래서 발전이 예상보다 유의하면 뭐 보다야 해서 예상보다 유의치 예상보다 좋다라고 밝혔다. 청하면은 밝히다라는 목적어예요. 그 동사예요. 이 청의 주체는 러시아죠. 예,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미 그 이유를 전쟁 전 수준까지 낮췄고 그리고 진과하면은 최대한 뭐뭐 하려고 해도 뭐 설사 뭐뭐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방 세계가 전쟁에 대해서 아주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지만 우리 러시아는 끄떡없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의 발전은 예상보다는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도했대요. 네. 俄罗斯中央银行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已将基准利率下调 1.5个百分点至 9.5%. 네,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미 그 기준利率하면 뭘까요? 기준 이율일까? 아니에요. 네, 요거 기준 이율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셔야 돼요. 예. 금리라고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보니까 이 앞에도 금리라고 맞춰야 되네. 이자율이라고 하면 안 되고 금리로 또 동일하게 해주셔야 되네. 그래서 쭈루루룩 번역을 하더라도 반드시 15분에서 20분 안에 한 문제를 끝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뒤에서 보고 이렇게 이거 기준금리구나. 그럼 앞에 1위도 금리로 바꿔야 되네 하고 그 용어나 어휘를 통일을 다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1.5% 그 100% 포인트 낮춘 9.5%까지로 내렸대요. 그래서 아마 10%가 넘었겠죠. 10% 넘은 상태였는데 1.5%를 내려서 9.5%까지 낮추었다. 그리고 진하면은 침입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태국으로 놀아. 태국으로 그러면 태국으로 빼고 놀아. 태국. 우크라이나 하면 우크라이나죠. 태국으로 놀아라고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随之而来 따라서 온 制裁之后 그 제재가 온 이후로 这一比例 高达 20%. 그렇군요. 이 금리 그게 20%까지 올랐대요. 이 비율이 20%까지 올랐는데 그거를 9.5%까지 이제 계속 낮추다가 9.5%까지 낮췄다. 这严重限制了与俄罗斯银行个人和公司的交易.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러시아 은행과 개인과 회사의 교역에 아주 심각한
한계 상황, 제한을 주게 되었다. 제재를 주게 되었다. 经济学家表示 경제학자들은 그 통역할 때랑 번역할 때는 좀 다른 게 통역할 때는 끊어서 아마 시역 수준으로 끊어가지고 쭉쭉쭉 말을 문장을 여러 개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통역이라고 하면 经济学家表示随着时间的推移制裁将侵蚀经济增长和生产力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재는 앞으로 경제의 성장과 생산력의 증가에 있어서 증가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여러 개를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번역이라면 시간이 있으니까 쭉 이어갈 수 있죠. 경제학자들은 그리고 요걸 먼저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재가 계속되면 앞으로 경제 성장이나 생산력이 침수하면 침식되잖아요. 근데 그 침식되다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한국어로는. 그래서 경제 성장이나 생산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아니면 뭐 침식이라는 것의 의미, 침수라는 것이 주는 그 뉘앙스가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재가 경제 성장과 생산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表示 같은 경우에는 꼭 말한다라고 하지 않고 뭐 기대한다, 보고 있다, 견해를 밝힌다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但俄罗斯央行已通过高利率和限制资金流出该国等严厉措施，设法稳定了俄罗斯的货币和金融体系。 그러나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이미 그 높은 금리와 限制资金流出 그 자금들이 그 나라들로 가도록 하는 것을 막는 등의 아주严厉 措施, 엄격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设法 하면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고안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러시아의 俄罗斯的货币和金融体系 러시아의 화폐와 금융 체계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감점됐지만 합격이 되신 분을 하나 한번 뽑아봤는데요. 어디가 감점이 되셨었냐면 띄어쓰기 하나 감점이 됐고, 그러니까 띄어쓰기는 제가 그 AI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동으로 그냥 보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냥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한 것보다 그 다음에는 뭐 감점이 없네요. 띄어쓰기 조금 감점되신 게 있고 그게 아니고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경제 성장과 생산력에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오타가 난 거죠. 경제 상장과 생산력. 예, 이렇게 쓰셨고요. 그다음에 있을 것이고 뭐 자금 유출할 때 띄어쓰기들 있을 띄고 것 뭐 이런 거 잘 힘들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요. 근데 요 지난번에 시험 요거 문제 조금 감점됐지만 합격하시고 높은 점수 받으셨던 지금 예시로 드는 분은 그 중국 교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띄어쓰기가 조금 약하고 그다음에 그 한자 표현을 쓸 때 그걸 그대로 도금으로 옮기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 감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오타긴 한데 이제 한국어 발음이 조금 한국 사람보다는 많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급하게 쓰다 보면 성장이라고 써야 되는데 상장이라고 쓴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해서 감점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은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은 그 전반에 그 우리 여름 이전에는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니까 감점되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번역사 자격증 시험 준비하실 때는 이슈 관련 뉴스 많이 보셔야 돼요. 예, 출제하는 시기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6월에 국제 정세, 그다음에 시험 그 경제 상황 이런 거 뉴스 빠짐없이 보시고 지금 이제 10월이죠. 10월, 11월에 국제 정세, 그다음에 경제 상황 있는 것들 빠짐없이 보시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벨상, 노벨상 수상자들 관련해서 특별한 거 있는지, 그다음에 영화 같은 거 수상작들 특별한 지점들이 있는지 그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통번역 심화 수업에서 다뤘던 문제도 하나씩 그 해석도 하나씩 넣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미나리도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예, 미나리가 그때 당시에 많이 회자가 됐었어서 그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如何解读 阿 Q 正传是需要站在当时的时代背景下去看这篇故事的. 네, 어떻게 이 아큐 정전을 읽을 것인가, 제도하면 읽을 것인가는 그 시대의 배경에서, 그 시대의 입장에 서서 이 문학 작품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보는 것이 需要,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해 주시면 되고요. 此书, 이 책은 写于 1921년. 이 책은 1921년에 쓰여졌다. 저는 여기서 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좀 길고 꼬이거든요. 그래서 1921년은 중화민국이 성립한 지 10년이 된 해로 책 안에서 书中所描写的时代 책 안에서 묘사하고 있는 时代背景, 시대 배경은 是在清末 청나라 말기이며 민국未建立之时, 민국이 아직 건립되기 전이다. 当时革命运动此起彼伏, 风起云涌. 당시에는 혁명 운동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들끓었었다. 예, 맹렬히 진행되었다. 风起云涌 하면은 아주 맹렬히 진행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뭐 기세가 아주 센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성어고요. 바람이 막 불고 구름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 연기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들끓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좀 쉽게 읽히시죠? 只要说到这里就能大概明白了。阿 Q 本应是革命的主题，却因没有接受知识教育，他本身既不理解革命，也不接受革命。只要说 하면 단지 여기까지만 말하다 하더라도 只要说到这里 하면 단지 여기까지만 말한다 하더라도 就大概明白了 그 대략 알 수 있을 것이다. 아큐는 혁명의 주체이지만 여기 취해 때문에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번역을 해줘야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추해를 되고 있잖아. 봐봐. 오히려라고 사전에 나오는데 납도 되고 오히려라고 있어. 넣으면 되고 오히려 있잖아. 어색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위에, 오히려 위에, 쓰지 말고 위에 그냥 떴잖아. 전환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충전된다고. 아큐는 혁명의 주체이지만 응. 그 어떤 교육을 인텔리로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쯔르教育를 인텔리 교육이라고 하면 여기서 또 어색할 것 같아요. 빼도 될 것 같아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혁명도 이해하지 못했고 혁명을 接受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甚至连愤怒的能力都没有 심지어는 분노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었다. 他懵懵懂懂中试图想要改变自己的命运，最后却为革命背了黑货，成为革命的牺牲品。 아큐는 어리버리 자기도 잘 모르는 그런 똘똘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혁명 때문에 혁명을 쓰고 혁명의 희생품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2번은 많은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여기서는 거의 그 감점 되신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예 그냥 이 수준까지 번역을 못 하시는 분들 빼고는 이 수준을 번역하실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문제는 무난하게 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문제 두 개 볼게요. 문학은 제가 1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를 그 번역사는 우리 중국어 번역사는 뭐예요? 중국 문화도 잘 이해해야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태아꼴로 해라니까. 번역의 세계에는 A to B 번역이 있고 B to A 번역이 있는데 기본은 뭐냐? 너무 B to A 오래 번역이라고 해야지. 오래 말씀드렸잖아요. 해야지. 정도는.目标语를 태아꼴로 해 그러면. 放到自己的母语 이게 사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지금 한국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目标语는 중국어고요. 이 중국어를 우리의母语 한국어로 바꾸는 게 이 시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한국어 문법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감점이 적을 거예요. 저는 이제 문법이나 이런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한국어과에 있는 어떤 언어 기본 수업, 국어 기본 수업 그런 건 한 번씩 들어주시면 번역사로 나중에 활동하실 때 훨씬 좋을 거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사실 네. 많이 틀리는 입장이어서 저도 진짜 저 지금 아이가 8살인데 우리가 8살 때 그걸 배웁니다. 문법의 시작을. 그러니까 띄어쓰기 특히 낱말과 낱말은 띄어 쓴다. 그다음에 낱말을 도와주는 조사는 낱말 뒤에 붙여 쓴다. 뭐 이런 기본 단위들 있잖아요. 그 이름 그 성과 이름, 뭐 그다음에 이름 뒤에 직책 그런 거 띄어 쓰는지 붙여 쓰는지를 8살 때 배워요. 8살 때 배우는데 저도 못 외우겠습니다. 할 때마다 아이 학습지 이렇게 목에 옆에서 꺼내보면서 그건 뭐였지? 막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요. 그 지금 제가 나이가 45이니까 거진 40년 전에 배운 그 얄팍한 지식을 계속 이게 장착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참 언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도 성인 학습자지만 계속 복습해줘야 되고 자기 모르지만 계속 봐줘야 된다. 우리 그 앞에서 해야 돼. 저걸 움직여. 다음 문제 한번 보실게요. 문학을 할 때는 문화를 이해해서 부드럽게 이해 가능한 범위로 잘 번역해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재미가 있어야 돼요. 문학 작품은 흥미가 있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직역해서 의미가 맞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 문학 작품은 책으로 출판됐을 때 그 책이 팔려야겠죠. 재미있어야 돼요. 문학 작품의 번역은 지금 심지어 진짜 꽂아야 돼. 창작까지도 그렇죠. 창작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 작가 한강 작가인가요? 그 뭐 되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주 큰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큰 상을 받은 게 그 작품의 원작, 우리 작가가 쓴 원작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결국 그 작품의 상을 받은 곳이 번역 작품들을 모은 곳에서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분의 작품을 번역한 분의 필력이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은 뭐 잘하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고백하자면 문학 작품 번역엔 소질이 없고 매뉴얼 번역으로 돈 많이 벌었었습니다. 기업체에 진출할 때 매뉴얼들 다 회사 내규, 회사 구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구호 외쳐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그런 거 그 한 100장 뭐 1000장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처음에 그때가 언젠가요? 제가 번역사로 활동을 시작한 게 통번역대학원 졸업한 게 2005년인데 그때 정말 많이 갔어요.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갔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재학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진출을 도왔고 그때 많은 그 진출과 관련된 기업들의 매뉴얼을 번역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CJ가 처음에 거기 가서 극장 만들고 그다음 뭐 메가박스 진출하고 할 때 그 업체들의 매뉴얼 많이 번역했습니다. 네. 근데 문학 작품 네. 하지만 그렇지만 선생님은 못해도 학생들은 잘하길 바라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很久很久以前，在一个小山村里住着一位姓金的书生。很久很久以前하면은 우리 한국 동화에 항상 나오는 옛날 옛적이죠. 옛날 옛적에 在一个小山村里
작은 산골 마을에 小山村 산골 마을이죠. 예, 산골 마을에 住着一位姓金的书生 김시성을 가진 서생이 살았다. 이 서생이라고 안 쓰죠. 김시선비가 살았다요. 예, 김선비. 우리 서생 선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김선비, 뭐 김씨선비, 김씨성을 가진 선비 뭐 그렇게 번역하신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진수성 却 한양 参加科举考试. 김선비는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을 보려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路上坐在一条小溪边休息. 예,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길가에서 작은 냇가에 앉아서 쉬었다. 아야, 那是什么? 아이고, 저게 뭐야? 在高高的树上有两只出生不久的小喜鹊，一条大蟒蛇正在顺着树干向上爬。 예, 그 높은 나무 위에 两只 이때는 일성이죠. 작은 동물을 세는 양사입니다. 出生不久 하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小喜鹊 작은 까치가 있었어요. 까치가 있었고 그런데 다 망서 하면 망서 이거 제가 이 표현에서는 여기서는 이거밖에 한국 사람들 모를 만한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요거 일단 잘라내기 그다음에 복사. 에헤이. 서랍 꺼내면 엄청 시끄러울 텐데 죄송합니다. 자, 복사해서 사전 한번 볼게요. 자, 예, 구렁이 이렇게 나오죠. 망서 하면 구렁이에요. 구렁이란 뜻입니다. 근데 요거를 뭐 이렇게 비문학에서 갑자기 뱀의 종류 막 나오면서 요게 나왔다. 그럼 제가 평소에 안 쓰는 단어는 드리니까 인간적으로 요거는 드렸을 것 같아요. 망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래동화에 나왔잖아요. 이 전래동화는 한국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만한 전래동화입니다.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에 나오는 뱀을 우리는 구렁이라고 한다는 거를 잘 알아요. 한국 전래동화에 나오는 커다란 뱀들은 구렁이, 예, 구렁이고요. 천년 묵었는데 용이 안 된 거는 이묵입니다. 이묵이. 그런 것들에 이 뱀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뭐 실뱀도 있고 물뱀도 있고 뭐 막 있지만 그 동화라든지 전설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 주인공 종종 등장하는 뱀의 그 명칭에는 구렁이, 이묵이 많이 쓰입니다. 요거는 구렁이죠. 예. 망서 정자에 그래서 그 구렁이가 顺着 树干 나무树干 하면 이게 나무 그거죠. 나무 둥이로 뭐라 그래요? 기둥이요. 나무 기둥을 타고서 向上爬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这么下去，小喜鹊可就要被蟒蛇吃掉了。不行，我得帮帮他们。 이렇게 되면 小喜鹊 저 작은 까치가 빼 하면은 뭐뭐에 의해서 어떻게 되다죠? 빼, 吃掉, 잡아먹히겠구나. 구렁이한테 잡아먹히겠구나. 不行, 안 돼. 我得帮帮他们. 내가 도와줘야겠어. 金书生从背着箭筒中拿出一支箭. 왜? 여기 좀, 야, 자, 선비가 왜 갑자기 화살을 들고 다녔는지 이거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갑자기 화살 통해서 그 화살 하나를 싹 꺼내가지고 짜자의 공상, 그럼 이 선비는 무과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였을 가능성이 있네. 화살통을 들고 가니까. 자, 무과 시험도 우리 이순신 장군 무과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무술만 보는 게 아니라 글씨도 씁니다. 무관도 그 글자를 봐야지 뭐 이렇게 상소도 올리고 이것도 명령도 있고 하잖아요. 하지 내려온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 김선비가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번 김선비는 무과생이다. 뭐 이런 질문 가능하겠네요. 네. 金书生从背着箭筒中 그래서 쥐고 있는 그 화살통에서 나주이之箭 그 화살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는 짜자의 공상 그 화살 돼 있죠. 그 거기다가 넣어서 국궁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미ao准了 조준을 해요. 那条大蟒蛇 그 큰 구렁이를 조준을 했습니다. 然后一箭就把它射死了. 그리고
화살 한 시를 날려서 쏴 죽였습니다. 기추의 부모 어디서 나왔어? 그 까치의 부모가 对着金书生不停地鞠躬. 예. 그 김선비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굽신했습니다. 머리를 구부려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쥐공하면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공손하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때 해당하는 한국 표현은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하다 정도가 있겠네요. 네. 谢谢您救了我们的孩子. 우리 아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您的恩情我们不会忘记的. 당신의 그 은혜는恩情 하면은 은혜와 정의지만 사랑이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당신의 은혜는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金书生告别了喜鹊们 又急急忙忙上了路. 김선비는 그 까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또 바쁘게 그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이 문학 작품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런 거 김선비를 김서생으로 썼다. 그러면 오역은 아니지만 윤문 필요 이렇게 나 어색한 한국어 제가 그렇게 할 것 같고 망서 큰 뱀이라고 썼다. 틀리진 않았지만 완벽하진 않다. 구렁이라고 써줘야 된다. 요즘 이해도가 떨어진다. 해서 조금의 감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제 문학 작품에서는 여기 지은이는 그 주격 조사라든지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은는이가 내가 아니는 말이지. 내가 아주 죄송합니다. 신기한 네, 걸 은는이가 생략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다 보니까 말하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는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아까도 강조했지만 15분이나 20분 안에 무조건 번역 마치시고 한번 읽어보면서 너무 구어체로 되거나 그 조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중국 분들은 그거 꼭 신경 써 주십시오. 까치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까치가 말했습니다. 김선비 바쁘게 길 떠났습니다 하면 안 되고 김선비는 다시 바쁘게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실수 많이 하세요. 특히 중국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 조사를 안 쓰는 언어가 이제 자기 모국어시니까 그런 게 있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진짜 쉬운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요. 쭉 보시면 이거는 이제 문학 작품의 그 정서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좀 조용하고 조금은 띠디어한 소설이에요. 天使在地下铁入口跟我说再见的那一年，我渐渐看不见了。딱 시작부터 난 점점 눈이 멀게 되었다 나오잖아요. 15岁 生日的 秋天早晨，窗外下着毛毛雨，我喂好我的猫。6点05分，我走进地下铁，我小心翼翼地走进这无风无雨、不断向下摊去的深远地道，听到自己孤单的脚步声回荡在奇妙的空气中。我习惯独处于自言自语，幻想一个人在城市里漫无目的的游走。요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날 때는 굉장히 새벽에 일찍 사람들 많이 없을 때 나와서 아주 조심조심히 걸으면서 그 심연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지하철을 타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차분하면서도 좀 띠디어한 정서를 그려내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밝은 어투로 뭐뭐 할까요? 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 그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급하니까. 이거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그런 실수 안 하실 텐데 번역 다 하고 시간 끝나가지고 그냥 제출해버리면 이 앞에까지는 그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번역을 잘 하십니다. 천사가 지하철 입구에서 나에게 안녕이라고 한 그 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15살 생일인 가을 아침 창밖에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뭐 이렇게 뭐 쭉쭉쭉 나가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뒤에서 苹果的颜色跟樱桃一样红吗? 사과의 색깔은 앵두처럼 빨갛습니까?
我可以幸运地找到最甜美的那一刻吗? 운이 좋게도 가장 단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갑자기 약간 친근한 요체, 해요체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안 되신다는 거야. 앞에서 지금 그 평소형으로 했잖아요. 그럼 뒤에도 그냥 평소형 질문을 하세요. 我想起马戏团里的大象. 나는 서커스 안에 그 큰 코끼리가 떠올랐다. 一只接一只的缓缓前进, 천천히 천천히 한 마리씩 들어오는 상황 말이다. 他们沉重的步伐让我稍稍感到安心. 그들의 아주 느릿느릿한 그 발걸음이 나에게 조금씩 조금씩 안정감을 주었다. 막 사람 밀려오고 하면 이제 무서운 상황인데 그때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면서 안정감을 찾는 거죠. 苹果的颜色跟樱桃一样红吗? 그러면서 이제 전혀 지금 상황하고 관계가 없는 생각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지금 자기가 낯선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된다는 그 공포를 지금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해요체로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사과의 색도 앵두처럼 빨갈까? 내가 운이 좋으면 제일 단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 찾아볼 수도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냥 그 정도로 담담하게 번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제 50분 수업 여기까지 마쳤고요. 작년 올 1학기 시험 문제는 많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어렵지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합격하신 거는 아니었고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그 띄어쓰기랑 맞춤법이 문제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띄어쓰기 맞춤법 조심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그 수업을 줌으로라도 또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원래 교실 수업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교실 수업 때는 그 오시는 분들하고만 하지 줌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교실에 지금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지금 원맨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 줌을 열었는데 기왕에도 또 줌으로 한번 또 해드려야지 생각했으니까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다른 것들 언제 시간 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화면에 이렇게 나와주신 리엠보 동쉐 谢谢您. 네, 같이 자리해주신 동학님께 감사드리고요. 녹화된 거는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신 분들도 볼 수 있도록 나중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再见.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